윤석열의 당시 표정은요, 내란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했을 때도 훨씬 굳었습니다. 양형이 많이 약합니다. 이건 최소한 7년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군 경찰을 사병화하고 자기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고 로켓 이런 것까지 동원한 사건에서 5년이 선고가 됐다면, 그럼 도대체 뭘 저질러야 7년, 8년, 9년, 10년 선고할 수 있는 겁니까? 지난주 금요일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그 장면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모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사부는 선고 장면 보셨죠, 다? 예. 네, 봤습니다. 네.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 제 어떤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느낌이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범죄면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서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가 설명을 하고 거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대부분 유죄 인정한 것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내란 전체와 관련된 쟁점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인정을 했고, 보신 것처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징역 5년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게 법조항만 따진다면, 특수공무 집행방해라고 하는 죄의 청량이라든가 이런 양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진다면 법대로만 봤었을 때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라는 판결은 아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비난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아쉽고, 법원도 그렇고 특검에서 수사도 그렇고 앞으로 또 제2특검도 출범을 하겠지만, 이게 내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 화면은 안 보였지만 윤석열의 당시 표정은요,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했을 때도 훨씬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어쨌든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형량이 선고됐을 때 오는 충격이라는 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지만 그렇게 실망만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법률적인 게 궁금하니까요. 김교희 변호사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양형이 많이 약합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네, 징역 10년 이상 나올 줄 알았거든요.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선고 자체는 저는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왜? 법리가 훌륭했거든요. 중간에 이제 유죄 선고를 하면서 내세운 법리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훌륭해서, 와, 이거 이제 역대급 판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일부 심지어 이제 한 3개 부분이 무죄가 나왔는데요. 그 무죄 부분도 수긍이 가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용두사미식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판결이 되었다고 좀 봤는데, 징역 5년을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8년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징역 10년 정도 구형을 했는데, 이 특수공무 집행방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징역 5년으로 감경을 해줍니까?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선고를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11년 3개월입니다. 네. 네, 그런데 구형을 10년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 내란을 은폐하고 또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자기 권한으로 경호처, 경찰 이런 사람들을 사병화하고 그 과정에서 저항을 하면서 로켓이나 장갑차 이런 것까지도 동원이 된 거거든요. 네. 총격전이 벌어지면 이제 많은 생명들이 사상될 뻔한 범죄예요.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당연히 일반적인 법조인의 법감정으로서도 이건 최소한 7년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구형대로 10년을 판결하더라도 이건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형이 5년, 딱 절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절도 같은 그냥
일반적인 범죄들 그냥 늘상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거 할 때 이제 검사가 구형하면은 그 절반을 판사가 성공하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은 사건으로 그냥 이 사건을 바라봤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없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11년 3개월이 한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군 경찰을 사병화하고 자기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고 로켓 막 이런 것까지 동원한 사건에서 5년이 선고가 됐다면 그럼 도대체 뭘 저질러야 7년, 8년, 9년, 10년 선고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상상이 되질 않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각 범죄별로 어느 정도 양형이 있는지가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5년 정도로 깎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산수로 더해서 나옵니까, 이 숫자가? 오라는 숫자가? 이론상으로는 11년 3개월이 한도고 최저한은 이제 1년이기 때문에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범위 안에서 이 사람이 피고인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선고를 하는 건데, 이 범죄의 중대성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한 범죄를 어떻게 하면 저지를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이론상 범위 내에서 제일 상한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관해서 중간에 그 설명을 합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고가 6년인 거예요. 그런데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게 각 비슷한 범죄가 있었을 때 각 재판부마다 다르게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뭐 서울에서 동부하고 서부에서 다 다르게 판결하면 안 되니까 대법원에서 이 정도에서 좀 맞추자라고 했었을 때 6년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순간에 저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짐작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 양형 기준에 특수공무집행에 5년이 나오게 된 거는요, 이런 거예요. 뭐 술 먹고 여러 명이서 파브출소 가가지고 난동 부리거나 뭐 체포하려고 갔는데 막 이렇게 좀 뭐 주변에 위험한 물건 같은 거 휘두르고 그래서 경찰분들한테 대응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를 평균으로 잡았을 때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그게 그런 범죄들에 제일 무거울 때 6년 정도 하자라는 거였는데, 네. 백대현 부장이 그 양형 기준을 여기다 갖다 넣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란 둘러싼 사건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규현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는 형을 판사 마음대로 징역 1년도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선고한 거 보면은 대략 한 어느 중간쯤 뭐 이렇게 그냥 판사가 판단을 했던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임세훈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양쪽에 법조인이 계시니까 네. 법률적인 뭐 전문성으로 이제 양형을 이야기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감경이 된 게 초범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란도 재범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재범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을 저지른 내란 수객에게 이렇게 초범이기 때문에 강형됐다.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구형을 10년을 했잖아요. 네. 저는 10년을 꽉 채워도 사실 모자르다고 봐요. 뭐 법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 이건 내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뭐냐면 이 내란 때문에 발생한 범죄로 인해서 본인을 체포하려 온 그 사람들을 무력으로 막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저항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업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국가 공무원인 그 경호처의 직원들 본인을 사병처럼 이용을 해서 그걸 무력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총 쓰고 칼 쓰고 하라고 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초를 쓰는 마음으로 이 특검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란 특검이. 그러면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사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내란 범죄가 이제 사형 아닌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10년이 나오든 5년 나오든 별 지장은 없어요. 만약에 사형이 나온다고 만약에 하면 지금 여기서 10년 나오든 이 사람 끄집어냈다 다시 징역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에다가 소금물 뿌린 거 똑같은 사건이긴 하지만 저는 기록과 역사적인 사료 차원에서 구형도 10년 됐으면 적어도 판결도 10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내란이란 걸 절대로 불법 비상경하면 안 된다라는 다수의 공감대가 있어.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도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만약에 내란 저지르고 그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을 막는다면 앞으로 정말 나는 감옥에서 못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기록을 남겨놔야지, 이런 윤석열 같은 이 희대 망나니나 희대 죄송합니다. 미친놈이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5년 구형이 우리 국민의 법감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중한 처벌해야 된다니 어떻게 5년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고 장면을 쭉 봤는데요. 앞에서 쭉 그동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불법적인 그 수사였다라고 얘기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절차적 흠결을 얘기한 다음에 결국은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위법 수사를 한 거여서 나중에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걸 다 백대원 부장판사가 탄핵을 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선고는 딸랑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놀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임세훈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초범이라는 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은데 뭐 제가 이건 백대현 부장 편들자는 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판사들이 실제로 판결을 할 때요. 뭐 숫자로 따지면 산수로 따지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해서 뭐 이렇게 계산해서 2를 결론을 내서 아 5구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5라고 정해놓은 다음에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가중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더 무겁게 처벌할 게 이런 게 있고 대신에 가볍게 처벌할 게 이런 게 있고 해서 그냥 법전에서 이제 감경 사유로 뽑고 있는 거를 옮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판결에서도 저 판사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판결문을 쓸 때 제발 그 듣는 사람이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꼭 초범이라서 감경한 게 아닌데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백대현 부장판사 실제로 그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7년을 정했어도 아마 초범이란 말이 들어갔을 거고 8년, 10년을 정했어도 초범이란 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감정들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도대체 저 사람 판사는 무슨 생각하는 거야 들게끔 이 판사들이 좀 써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윤석열이 이 체포영장 방해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실패하고 나서 또 갔을 때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했고 또 감형사유가 해당될 수 없게 반성을 안 합니다. 이 인간은. 반성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남 탓하고 이게 정당했고 불법 비상계엄 아니고 본인의 권한이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초범이란 이유로 양형 기준이 됩니까? 아유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물론 윤석열은 감옥에서 못 나올 거예요. 사형 아닌 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민의 법 감정상 5년? 이게 말이 돼? 라는 걸 어떻게 이 여론을 무시합니까? 재판도 물론 법리대로 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런 국민의 법감정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직연 판사하고 다르게 법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 감치 명령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정이 굉장히 조용했다고 하잖아요. 뭐 큰 소리도 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백대현 부장 판사가 이전에 사형 구형했다는 걸 의식했던 건가요? 법조계 속설 중에 그게 있어요. 엄격한 판사일수록 양형이 되게 유하다. 그리고 이제 저 굉장히 막 웃으면서 막 잘해주고 막 이러던 판사일수록 양형에서 갑자기 막 배신 때리고 엄청나게 세게 때린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그게 또 그대로 거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속설이고 농담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뿐이고 근데 혹자는 또 이런 말씀도 해요. 너무 낮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거는 솔직히 그냥 판사들도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판사들, 그러니까 다른 판사들이나 변호사 보더라도 5년은 좀 너무 내려갔다라는 게 많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잖아 그래도. 체포 방해 과정에서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초범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얘기 있죠. 그건 제껴놓고. 어차피 직위원 재판부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나올 거야. 무기징역 나오면은 이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뭔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으면요. 11년 3개월이 한도라 했잖아요. 11년 3개월은 안 다치고 안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한도가 11년 3개월인 거예요. 다치거나 죽으면 사형까지 갑니다,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집행방해가 사형까지 가능합니까? 살인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을 쏘라 그랬잖아요. 네네, 윤석열이. 네. 총을 쏘라고 했고 실제로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으면 윤석열은 그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살인교사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까지 가는데 그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다치고 안 죽었으니까 11년 3개월까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어간에서 선고를 해야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어차피 무기징역이니까 여기서 뭐 5년이든 뭐든 뭐
낮게 해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기계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죠. 다른 사건에서 사형이 나오든 무기징역이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 체포방해 재판은 체포방해 재판인 겁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막 고려를 해가면서 판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다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할 걸 의식해서 뭐 예를 들면 선고량을 형량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뭐한 것 같고, 만약에 뭐 판사 입장으로 우리가 빙의가 돼서 생각한다면은 어차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기현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할 테니까 그건 더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는 논리만 유죄 나올 수 있는 내란에 대한 논리만 좀 확실하게 제공을 하면 이건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무위원들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형량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조갑재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싱크 듣고 저희가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하고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권한도 인정함으로써 곧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지기현 재판장이 아주 편하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전 작업을 백대현 재판장이 상당 부분 정리를 했는데, 특히 국무회의가 일종의 날치기식으로 진행돼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하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양형을 결정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1심 구형 난 다음에 최후 진술도 참고할 겁니다. 그 최후 진술을 보면은 억지를 계속 되풀이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게 확실한 거짓말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양형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피고인은 위험 인물이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그런 형의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대표가 최근에 친한계로 좀 돌아서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엄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기에는 아무리 어떤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계엄 직후에 뭐 조갑재 대표도 그렇고 이 뭐 그동안에 보수 농객이라고 꼽혔던 분들 중에서도 저런 톤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지금도 이제 윤석열 쪽에서 윤호개인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씨가 당시에 왜 계엄할 때 국무회의를 그렇게까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냐에 관해서 윤석열의 주장은 신속하고 밀행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계엄이 지금 워낙에 국회가 엄중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 사실 자체를 주변에 널리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밀행성이라는 얘기는 수사할 때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이 알 수 있으니까, 미리 도피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증거 인멸할 수 있으니까 영장 받자마자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 모르게 이거 해야 돼. 이럴 때 쓰는 용어거든요. 계엄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그럼 경고성 계엄이란 말도 안 맞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백대현 부장이 참 아까 양형 가지고 비난을 많이 했지만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했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계엄이 국가의 위치는 얼마나 심각한 위험성 내지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각 분야의 국무위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게 맞았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갑재 대표도 걸림돌이 제거가 됐다라는 거. 이 논리는요, 다른 재판부에서도 뭐 억지로 깨려가지도 않겠지만 이걸 어떻게 뒤집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내란 수계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나오는데 걸림돌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야 뭐 지극히 타당한 판결을 백대현 재판장이 잘한 겁니다. 양형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거 여담인데 그 윤석열을 사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친한계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지 않을까. 예전에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형시설 점검을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예, 그런 점 좀 참작했으면 좋겠고, 신기한 게 윤석열 표정입니다.
윤석열이 사형 구형 받았을 때는 피식피식 웃었어요. 옆에 변호인들이랑 막 장난치고. 근데 이번에는 5년 선고를 받았는 데는 굉장히 어두워지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막 질근질근 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걸 봤을 때도 저는 물론 이 5년은 뭐 마땅히 너무나 부족한 선고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이 선고 과정에서 이 불법 비상계엄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줬잖아요. 근데 윤석열을 그동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건 본인의 그 권한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뭐 폭거, 탄핵, 줄탄핵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장이 전부 다 탄핵된 거 아니겠어요? 이번 선거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선고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국민들은 그냥 사형 집행해라라고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정도의 감정인데 왜 그걸 재판부가 이해 못하냐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 측은 뭐 2차례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때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계약직으로 있었던 2명이서 같이 공모해가지고 지금 무인기를 북한 쪽으로 날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도 했었고 둘이 같은 학교 출신이고 또 뭐 보수단체를 만들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네, 하거든요. 뭐 청년단체 활동도 청년단체 같이 했다고 활동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경력을 바깥에서 내세우는 바람에 윤석열 당시 때도 좀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해 11월에도 문제가 된 어떤 그 무인기가 아닌 다른 무인기를 날리다가 이미 검거가 된 적도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개를 갸웃했던 게 이미 검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항공안전법 위반 정도로 지금 송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전력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북한에서 핵 폐기물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어서 방류하고 있어서 그거를 측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믿기가 참 어려워 보여요. 아니 항공기를 무인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그 어렵게 뭐 영공을 넘어가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그 와중에서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무인기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특수 장비를 갖춘 것도 아니고 그냥 동호회에서 조립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다는데 그거를 그런 핵폐기물 방류한 거를 그렇게 그 상공에서 그런 정도의 무인기로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지 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지난해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우리가 대북 풍선 같은 거를 말리지 못하게끔 막고 있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좀 막힌 부분을 적어도 악화되는 것만은 막아보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거를 깨르는 시도가 일부라도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우라늄 공장에 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해서 날려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인기 안에 방사선 측정기를 넣었을까요? 그거 방사선 측정기 거기 안에 그렇게 일반에서 방사선 측정기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날려보내는 북한에서 공개한 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장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2022년 말에 그 무인기가 북한 쪽에서 날아온 것 때문에 그때 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무인기를 날려보낼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설립 당시부터 지금 거기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실 근무했다고 하는 직원이 대북전담 이사라는 직함을 또 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북한 쪽에서 반응을 해서 그렇지 윤석열 때 계속 날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안보실 소속이었던 뭐 사람도 있다고 하고 전직 군 고위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지금 어디까지 이게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민간 드론 업체 및 탈북민 단체를 앞세우긴 했는데 실제로 정부 예산과 혹여나 군 자산을 불법 유용해서 만약에 무인기를 개조하고 날렸다면 이건 법적으로 처분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 위해서 무인기 보냈다라는 그 혐의와도 이제 연관한 것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북 전단을 단순하게 보낸 살포가 아니라 이 정권의 그동안 윤석열 정권 위기였을 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조성한 이러한 부품 공작이라면 이거 엄벌에 쳐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국가가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만약에 도발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쪽에서 반응이 와서 국지전으로 일어났었다면 이거는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할 수
수 있는 굉장한 이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돼서 관련자들 모두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대통령실이든 국가안보실이 관여가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뭐 외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엄하고도 우리가 연결이 됐다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설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른바 구구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자극이 될까 봐 걱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북한 모든 정보 자산이 북쪽을 향하게 돼 있다고 하던데 우리 쪽에서 날아가는 건 잘 탐지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청계천 나가면은 얼마 돈 안 들이고도 막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곳곳에서 날려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대북전단 풍선을 막 날리다가 이게 드론으로 진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대학원생 2명이 이 시점에 자수를 하는가라는 거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를 하다 보면은 조폭 수사나 아니면 무슨 뭐 성매매 업소, 오락실 이런 걸 수사할 때 초기의 단계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갑자기 조폭 조직원 같아 보이는 누가 와요. 제가 죽였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장입니다. 저를 처벌하십시오. 그걸 믿습니까? 안 믿죠. 물론 이 사람도 했겠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혼자 다 하는 그런 주범이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배우가 뭔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이 측면을 봐야 되는데 아 자수하는 걸 보고 전 준비를 다 끝내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목적이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뭐 일종의 그럼 연구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권 측면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이적죄가 적용되기 어려워요. 이대로만 가면. 일반 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군사상 이익을 해야 되는데 군사적 목적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지금. 네, 그걸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체로 일반 이적죄가 안 되면은 딴 걸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안 돼요.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은 사람 몸뚱이가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비행기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안 되고. 그 외에는 이제 항공보안법이 있는데요. 항공보안법은 굉장히 약합니다.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뭐 500만 원, 300만 원 벌금 과태료 이 정도면 그냥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검토를 했거나 아니면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법률 검토를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는 정황상으로만 보면 일반 이적의 혐의가 굉장히 짙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이나 뭐 이런 거 국면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북한과의 추가적인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긴장을 증대시켜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 거니까 사실이면 일반 이적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배후 수사가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하게 지금 배후 세력에 또 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이적이 안 되더라도 그냥 드론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행위 아니겠어요? 이거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대북 전단 풍선은 못 날리도록 법으로 막은 거죠? 금지를 시켜놨는데 그게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왜냐하면 이제 뭐 사상의나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일괄적으로 위헌을 하고 한 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이게 위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국회 후속 논의가 조금 지금 미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풍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드론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론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남북 관계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뭐 시진핑 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남북 관계 개선이 좀 창의적 방식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론이 뭐 날아가 가지고 남북 관계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뭐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윤석열이 했던 행태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드론을 이렇게 날리는 거를 전파로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기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뭐 상용화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군사적으로는 있어요. 그죠? 네, 기술적으로. 얘는 그 전파로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가 정해진 루트를 돌아가는 방식이면은 그리고 또
뭐 자기들 주장으로는 중국이나 미국 GPS 위성하고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막 날릴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 면에선 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